그 11월에 있었던 네. 그 토트넘이랑 첼시 경기 네, 이번에 했던 거 예, 기억나시나요? 전 다는 안 봤어요. 이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이제 토트넘이랑 네. 첼시 경기였고 토트넘 홈이었을 거예요. 토트넘 홈이었는데 그 토트넘이 두 명이 전반에 퇴장을 당했어요. 네, 맞죠, 맞죠. 근데 이제 토트넘 감독님께서 네, 네, 라인을 그대로 높이 유지하면서 원래 토트넘이 했던 게임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어,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네, 네. 아니 첼시라는 팀은 네. 윙어가 빠르고 포워드 라인이 매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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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EPL 안에서도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윙어들과 발 빠른 선수들을 보유한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이제 센터백들이 다 나갔거든요. 부상을 당해서. 네네네. 그러면서 조금 발이 느린 센터백과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센터백 포지션이 아니었던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라인을 그대로 높여서 게임을 진행한다고? 9명인데 게다가 그 다음에 1대1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뭐 이제 한 30분, 40분대였나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후반전도 그렇게 계속 진행한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라인이 안 내렸을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은 그걸 위해서 훈련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 철학이 네. 공격, 어택. 우리는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팀이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 팀은. 그러니까 이 팀은 한 경기를 졌지만 네네네. 이 팀의 철학에 엄청난 가치를 준 거예요. 유소년부터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긍지를 준 거예요. 우린 졌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아. 우리는 지는 축구, 비기는 축구 원하지 않아. 이길 거야. 골 넣을 거야. 우리 한 명, 두 명 없다고? 괜찮아. 우린 갈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내려서 네. 손흥민도 있고 역습에 능한 선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전술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술적인 대처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팀 철학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네네네네. 고유연성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 정답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라인 내리라고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골 먹히더라도 네네네. 우리의 스타일로 지는 게 좋지. 그리고 결과는 누가 알아요? 축구에서 결과는 유일하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맞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이 선수가 이 위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결과는 우리가 장담 못해요. 우리가 실수해서 골을 먹힐 수도 있고 상대가 정말 잘해서 우리가 골을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선수들, 클럽, 감독, 아까 이야기했던 우린 어떤 축구를 할 거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거야. 해보자. 고. 라인? 해보자. 해보자. 한 경기 졌지만 그 한 경기 이름으로써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얻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수를 잃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팀은 이런 축구를 하는 거야.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팀은 이런 거 할 거야. 18세 선수, 23세 선수 선수들 같은 경우 감독, 코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 1군에 가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원칙이 변하지 않아. 우리 라인 이렇게 하고 높은 공간에서 너희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게 딱 마련이 되면 1군에서 기준이 딱 서주면 아래에 있는 연령대 선수들이 그렇죠. 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오케이. 높은 라인 위치에서 1대1 경합? 오케이. 이길게. 지더라도 한번 도전하고 내려서 치지 않고 바짝 붙어서 먼저 예상하고 예상하는 축구를 해야 되네? 능동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네? 수동적인 게 아니라 9대 11 상황에서도 팀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 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팀 철학 이런 부분. 외국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을 때 팀 좀 달랐어요? 일단은 인원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팀에 들어가선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같이 분석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규모 자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팀만 해도 그 당시 분석하시는 분만 10명이 넘었던 것 같고 일군 팀에도 보통 5명, 6명 정도 되고 그 안에서도 분야가 다양해요. 그 안에서도 뭐 상대팀 분석, 우리 팀 분석 이렇게 상황에 따른 분석도 있겠지만 뭐 데이터 쪽, 그 다음에 뭐 영상들을 바탕으로 코칭 스태프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혹은 뭐 이제 스카우팅 쪽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가 명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부하가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재능이 네, 없어서 못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제가 한국 들어와서도 여러 군데 강의도 하고 했지만 네네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려는 감독님, 코치님, 분석가님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인원은 제한적이고 몸도 네. 그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 일정 속에서 일주일에 한 경기, 두 경기는 속에서 혼자 혹은 두 명이서 그걸 다 해야 된다. 더 많은 걸 분석하고 더 많은 걸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근데 굉장히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코치님들, 분석가님들도 많으시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유럽에서 지금 탑 레벨에 있는 팀들의 영상들을 혹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팀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고 훈련 원리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게임 모델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되게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네네네. 조금 더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영국 같은 팀은 이제 스텝이 엄청 많잖아요. 프로팀. 네, 그럼 감독이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은 크게 뭐 결정 내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팀마다 다르겠지만 네. 솔직히 이제 축구를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 알겠지만 네네네. 그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을 네네네네. 다루는 일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드진, 음. 이사진들, 네네네. 그 다음에 외부 관계자들, 네네네. 그 다음에 스폰서들, 그 다음에 광고주들, 그 다음에 선수단, 그 다음에 유소년 디렉터, 그 다음에 뭐 이제 의료팀, 그다음 분석팀, 뭐 스카우팅팀,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매니지먼트가 일인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그 부분 자체 행정적인 부분을 이제는 테크니컬 디렉터에게 많이 넘기고 조금 더 코치로서의 관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팀마다 달라요 상황이. 팀마다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떤 팀에서 이분은 원래 헤드 코치로서 감독 역할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 코칭 과정에서 우리 팀이 가야 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카우팅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매니저로서의 롤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행정적으로도 좀 더 힘이 붙으니까 스카우팅 팀 안에서도 본인이 조금 어떤 선수 영입하고 싶다. 선수에 대한 조금 힘도 생기는 거고 팀마다 달라요. 구조마다 다르고. 뭐 너무 좀 직설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금 현존 EPL 안에서 누가 최고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감독 중에? 감독이요? 네. 감독으로 따지면? 그냥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작년에 이제 브라이튼이 워낙 유명했지만 그렇죠.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있을 때부터 사실 모니터링이 계속 워낙 제가 이제 그때도 사리 감독 축구를 워낙 좋아했어서 나폴리 축구를 워낙 좋아했어서 나폴리 축구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그래서 브라이튼 데제르비 감독님 좋아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정규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수직적인 패스보다는 조금 행패스 비율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공을 조금 더 소유하고 왜냐면 그게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팀 컨디션에 따라서 부상 선수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 대항전을 또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관리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다 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 조금 더 수직적인 패스가 라인과 라인 사이로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선수단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데제르비 감독님 그 다음에 뭐 토트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른데 지금 토트넘이라든지 뭐 클럽 감독님이 이끄시는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참고를 하고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든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수비에서 공격 전환되는 상황,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팀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 맨유도 그랬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공을 소유한 상황, 특히 낮은 지역에서부터 미들 지역까지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브라이튼이나 맨시티, 그다음에 아스날 이렇게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K리그에서는 강주가 광주. 되겠네요. 광주는 제가 네. 작년 K리그 2에 있을 때부터 3월은 아니고요. 4월쯤부터는 계속 거의 매 경기 모니터링 했던 것 같아요. 외국 팀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그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환도 많고 그만큼 높은 위치에부터 압박이 많아서 한국팀 같은 경우에 낮은 위치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응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축구가 맞다 저 축구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무리뉴 감독 축구가 사실은 조금은 이제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직적인 축구를 요구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축구는 있을지 몰라도 틀리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다만 이게 제가 느끼는 이제 포인트에서는 선수들이 탑 레벨에 가려면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부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야만 그 선수가 탑 레벨에 갔을 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라든지 EPL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했던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뭐 들어보거나 혹은 인터뷰를 보면 템포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템포가 빠른 것도 있지만 생각의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서 뛰셨으니까 경기장 안에서 잡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쵸.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뭐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탑 레벨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탑 레벨을 비교했을 때 전환이 뭐 빠르면 10초, 12초 안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럼 선수들이 우리 동료가 어디 있고 상대가 어디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 공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윙백의 위치 혹은 우리 윙백이 넓게 벌려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골키퍼의 위치 그다음에 그러면은 전진 패스, 전환 패스 그다음에 짧은 패스, 백 패스 어떤 선택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시간이 많잖아요. 내려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도 여기서 블락해서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맞는 싸움이 되고 키 큰 선수와 헤딩하는 싸움이 많아지고 세컨볼 싸움이 많아지고 네. 근데 이게 날씨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름에 워낙 더우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쵸. 내려서서 지키면서 하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기는 게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 보니까 유럽에 가셨던 이유가 결국에는 도전하고 싶어서였잖아요. 저도 제가 한국 팀에 이제 가지 않았던 이유 혹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은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나눠드리는 게 제가 하고자 했던 역할인데 저는 제 목표는 계속 유럽에 있어요. 진짜요? 와. 네, 유럽에 있어요. 되든 안 되든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런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목표치를 낮추면 그쵸. 목표치 낮추면 제가 안정적인 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불안하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안정적이다 생각했을 때가 가장 불안해요. 저는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더 안정적이면은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갑자기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문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좋고 뭐 여행을 가더라도 갑자기 뭔가 교통편이 마비가 됐어. 그럼 오히려 막 미쳐 좋아해요. 와, 그런 거를 일부러 더 막 즐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 자체도 당연히 한국 정말 탑 레벨에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 잘하는 곳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나가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비자 문제도 있고 당연히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경험도 더 쌓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뭐 황희찬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황인범 선수나 같은 연령대 있는 친구들 96 라인 친구들이 계속 도전하시니까 또 나가잖아요 서로가. 그쵸. 우리 유럽에 갔어 챔피언스 리그 가서 다 챔스에서 뛰고 있어요. 그쵸.
그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그 가기 전에도 챔스권에서 뛰으셨고. 그렇죠, 그렇죠. 네.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네네네, 맞죠, 맞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도전하는 거 안에서 배워오는 게 있기 때문에. 맞죠, 맞죠, 맞죠. 신뢰가 안 되면 어떤 게 좀 진짜 목표, 꿈이세요? 저는 일단 유럽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유럽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나름의 이제 공부를 할 때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네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전술적인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술 코치나 혹은 뭐 영상 분석 코치나 이런 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유럽에서 다시 도전하는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일매일이 중요하니까. 뭐 감독이라든지 그런 거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저한테는 꿈은 이제 명사 자체보다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꿈이라서 예를 들면은 제가 방송을 하는 거라든지 혹은 뭐 강의를 하는 거라든지 저한테는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 자체가 저한테는 내가 유럽으로 다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저한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럽에 도전하는데 분석 코치로 갔다. 혹은 감독으로 갔다. 그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뭐지?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뭐지? 그 다음 스텝 뭐지? 유럽에 갔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리그. 그 다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유로파, 그다음 챔피언스 리그.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 됐을 때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수석 코치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다음 코스가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게임 모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무조건 수준은 탑으로 잡는 거예요. 탑 레벨의 팀들은 무엇을 요구할까? 탑 레벨의 팀들의 훈련 과정 안에서 분석 코치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난 이런 걸 준비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탑 레벨의 팀들은 그러면 어떤 템포로 게임을 하는가 어떤 팀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지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EPL 같은 경우에는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는 맨시티, 아스날, 브라이튼 같은 팀을 보고 전환 상황에서는 이제 리버풀이랑 토트넘 같은 팀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분데스리가 쪽으로 넘어가면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지금 레버쿠젠 경기를 보고 뭐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상황에서 잘하는 팀 인터밀란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경기 보고 작년 나폴리 뭐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팀들 경기들도 잘했던 것들은 다 보려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1년에 그래도 못해도 한 7, 800경기는 보지 않을까요? 최소한?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중에 좋았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좋았던 장면이다 같은 거는 웬만하면 영상을 끊어 두려고 해요.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보관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 네네네. 와. 그럼 저는 유소년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궁금한 게 유소년 아이들이 이제 뭐 상황 판단이라든지 전술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항상 좀 중요시하고 이제 뭐 트랜지션 뭐 상황 바뀌는 그런 장면에서 좀 그런데 많이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